여러분, 밤마다 문득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서늘한 기운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그 공포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죽음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다. 오늘 당신을 잠 못 들게 했던 그 두려움의 실체를 해부하고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온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831년 여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 43세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도칼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 관자놀이에 하얗게 자리 잡은 백발,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해 가을 유럽 전역을 휩쓴 콜레라가 프랑크푸르트까지 밀려왔고 베를린에서는 그의 철학적 스승이었던 헤겔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고 1818년에 출판했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초판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30세에 완성한 이 책은 당시 거의 팔리지 않았고 학계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의 4권, 특히 죽음에 관한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 54,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음은 개인적 의식의 소멸이지 존재 그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될 미래를 상상하며 공포에 떠는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인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저 멀리 다리 위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사꾼, 공무원, 하녀, 학생, 그들 모두는 자신의 일상에 몰두한 채 죽음이라는 주제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고 한 장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무한한 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 기나긴 부재의 시간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죽음 이후의 부재만을 두려워하는가? 이 불균형한 태도야말로 우리 고통의 근원이다. 그날 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거울 속에서 죽음의 전령을 보았다. 백발과 주름, 그것은 시간이 나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이 육체, 이 이름, 이 기억, 그 모든 것은 내가 빌려 쓰고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 일기는 1851년 출판된 부록과 보유 2권에 수록된 에세이 죽음에 대한 성찰의 초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마주한 공포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고 제가 매일 밤 느끼는 그 공포와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언젠가 나는 사라진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는 모두 1831년 가을 프랑크푸르트 아파트에서 거울을 바라보던 쇼펜하우어가 됩니다. 1844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주저를 대폭 확장하여 재출판했습니다. 그 2판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25년간 죽음이라는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임을, 소멸이 아니라 형태의 전환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서재에는 인도의 우파니샤드 번역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1814년
26세의 나이에 이 고대 경전을 처음 접했고 그 후 평생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한 구절씩 읽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우파니샤드의 핵심 개념인 아트만과 브라흐만, 즉 개별적 자아와 우주적 본질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상은 그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권 41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존재의 내면에는 하나의 거대한 의지가 흐른다. 나의 죽음은 이 의지의 소멸이 아니라 단지 나라는 특정한 현상 형태의 소멸일 뿐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파도는 잠시 솟아올랐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파도는 형태를 바꿨을 뿐 물이라는 본질은 여전히 바닷속에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의 삶이란 바로 이 파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나라는 형태로 솟아올랐다가 죽음과 함께 다시 거대한 생명의 바다로 돌아갑니다. 1851년 봄 63세가 된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죽음과 불멸성에 관하여였습니다. 강연장에는 약 40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나이든 시민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쇼펜하우어가 20년 전 거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우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1790년 이전, 아니 1492년 이전, 아니 기원전 500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없었습니다. 그 긴 부재의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통을 느낄 주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느낄 주체가 사라지면 고통 또한 사라집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이 강연 내용은 나중에 브록과 보유 두 권 141장 죽음에 대한 학설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그는 이 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전사했다. 그의 죽음은 영국 전역에 슬픔을 가져왔다. 하지만 넬슨 자신에게는 어떤 고통도 없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실은 우리 자신의 상실감이지 죽은 자의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내가 쌓아올린 기억과 관계와 업적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로 쇼펜하우어가 프랑크푸르트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기 바로 한 달 전 그는 마지막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개인적 의식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다. 하지만 방 안의 등불이 꺼진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자, 이제 거울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름과 백발,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빌린 의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본질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 생과 사의 경계가 무의미한 곳,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진정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공포를 직면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1852년 겨울, 프랑크푸르트의 쇼펜하우어 서재.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64세의 철학자는 벽난로 앞에 앉아 오래된 편지 한 통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가 1838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르투어, 나는 이제 곧 떠난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아름다운 저택도 쌓아온 명성도 심지어 이 육체조차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잠시 빌려 썼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대 유명한 작가였고 바이마르 문화살롱의 여왕이었습니다. 괴테와 교류했고 수많은 소설을 출판했으며 사교계의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시력을 잃고 기억력마저 희미해지자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집착했던 명성과 아름다움이 실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야 진리를 보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생명이라는 거대한 은행에서 시간을 대출받았을 뿐이다. 이 통찰은 그의 철학 체계의 핵심으로 이어졌습니다. 1859년 출판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세판 부록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타당한 진리이다. 다만 인간만이 이를 추상적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분명해지는 것은 그가 거대한 태양도 단단한 대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만지는 손뿐이다. 즉, 그를 둘러싼 세계는 오직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 1820년 봄 베를린 대학 강의실. 32세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세계의 본질에 관하여였습니다. 강의실에는 단 5명의 학생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옆 강의실에서는 헤겔이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정받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판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세계는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책상, 이 칠판, 심지어 제 모습조차 여러분 뇌 속의 전기 신호일 뿐입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사물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만을 알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 재산, 명예,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육체조차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 의식 속에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표상일 뿐입니다. 그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우뚝 솟은 브란덴부르크 문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감으면 제게는 그 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게는 베를린 전체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원래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의식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던 연극이 막을 내리는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1823년 여름 쇼펜하우어는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를 거치며 그는 수많은 예술 작품을 보았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라오콘 군상 앞에 섰을 때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사제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거대한 뱀에 감겨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이 조각상 앞에서 그는 인간 고통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여관에서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오콘은 살기를 원했다. 그의 아들들을 지키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의 의지일 뿐 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뱀이 그의 몸을 조이듯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통찰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권 38장 고통의 형이상하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본질은 의지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맹목적 충동이다. 배고픈 자는 음식을 원하고 외로운 자는 사랑을 원하고 가난한 자는 부를 원한다. 하지만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태가 찾아온다. 그리고 곧 새로운 욕망이 싹튼다. 이것이 고통의 순환이다. 1845년 가을 프랑크푸르트 공원. 57세의 쇼펜하우어는 매일 오후 정확히 2시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게에게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을 뜻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그는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시계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계입니다. 이것만은 끝까지 간직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결국 그 시계도 선생님 손을 떠날 것입니다. 선생님이 떠날 때,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시계가 고장 나거나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그 시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원래 그것을 빌렸을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은행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빌린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입니다. 1854년 초봄 쇼펜하우어는 오랜 친구인 의사 빌헬름 그비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비너는 편지에서 자신이 폐결핵 말기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두렵소. 내가 평생 일궈온 의술도 구해온 환자들도 모두 무의미해질 것이요. 쇼펜하우어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프랑크푸르트 괴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빌헬름, 자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집착이네. 자네는 자네가 쌓아온 업적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지만 생각해보게. 자네가 고친 환자들, 그들은 원래 자네 것이 아니었네. 자네의 의술도 자네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의학 지식이 자네를 통해 흐른 것일 뿐이네. 자네는 도구였네. 훌륭한 도구였지만 도구는 결국 내려놓아야 하네. 편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자네에게 위안이 될 만한 진리를 말하겠네. 자네가 죽을 때 잃어버리는 것은 오직 하나, 자네라는 개별적 의식뿐이네. 하지만 그 의식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었네. 자네가 환자의 죽음을 보며 슬퍼한 것도,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도 모두 그 의식 때문이었네. 그 의식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도 함께 살아하네. 자네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네.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이 말이네. 1856년 여름 쇼펜하우어의 서재에는 새로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음악가 요하네스 브람스였습니다. 브람스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브람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음악을 만듭니다. 하지만 제 음악도 언젠가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작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의 음악은 원래 자네 것이 아니었네.
그것은 우주의 의지가 자네를 통해 표현된 것일 뿐이네. 자네는 플루트였네. 바람이 지나가며 소리를 냈던 플루트. 바람이 그치면 소리도 그치지. 하지만 바람은 사라지지 않네. 그날 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마지막 저작이 될 의지의 부정에 관하여의 초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소유의 환상이다. 우리는 건강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은 잠시 빌린 것이다. 우리는 청춘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청춘은 지나가는 계절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독립된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다. 우리는 단지 생명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배역을 맡았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으로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재산의 증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업적을 증명하는 상장입니까? 이제 천천히 그 손을 펴십시오. 결국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소유의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1860년 9월 생애 마지막 날 아침에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곧 모든 것을 돌려준다. 이 육체도, 이 이름도, 이 기억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1858년 늦가을 프랑크푸르트의 밤. 70세의 쇼펜하우어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고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811년 그가 23세였을 때 쓴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그는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나는 이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1787년 2월 22일 이전, 즉 내가 단치이에서 태어나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 긴 세월이 고통스러웠는가?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 이후의 부재를 두려워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새 종이를 꺼내 제목을 적었습니다. 죽음의 불가해함에 대하여. 그리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기묘한 비대칭성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무한한 비존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 이후의 비존재는 극도로 두려워한다. 마치 영겁의 과거는 문제가 없지만 영겁의 미래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 불균형은 어디서 오는가? 1814년 봄 드레스덴. 26세의 쇼펜하우어는 오리엔트 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의 서재를 방문했습니다. 마이어는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우파니샤드를 연구하고 있었고 쇼펜하우어에게 이 고대 인도 경전을 소개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이어에게서 빌린 책을 들고 자신의 하숙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처음으로 우파니샤드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도 브라흐마는 있었고 태양이 지고 난 후에도 브라흐마는 있을 것이다. 생명은 와서 가지만 생명의 본질은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전율했습니다. 그는 즉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동양의 지혜를 만났다.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의 본질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나라는 개별자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지만 나의 진정한 본질은 시간 이전부터 있었고 시간 이후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훗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내권 54장 개인의 불멸성에 대한 학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824년 1월 베를린의 한 살롱.
쇼펜하우어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귀족 부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쇼펜하우어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지요. 쇼펜하우어가 물었습니다. 그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아니지요. 제가 없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인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그 모든 세월, 로마 제국의 몰락도, 십자군 전쟁도, 흑사병도 부인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주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도 정확히 같습니다. 부인이 사라지면 부인의 부재를 슬퍼할 부인이 없습니다. 고통은 의식의 산물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살롱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 가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했습니다. 콜레라가 베를린을 휩쓸고 있었고 헤겔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한 후 그는 본격적으로 죽음에 관한 에세이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숙집 창문에서는 마인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보는 물은 1초 후면 이미 다른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자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물의 비율을 생각해보라. 개별적인 물 분자는 끊임없이 흐르며 사라진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물은 잠시 후면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하지만 강은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강의 본질은 개별 물 분자가 아니라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도 마찬가지다. 나라는 개별자는 흐르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생명의 흐름, 즉 의지 자체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강물 한 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1842년 여름 54세의 쇼펜하우어는 괴테 하우스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작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관한 편지에 주목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쓰인 이 편지에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절 옆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옳았다. 하지만 그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문제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다. 그날 오후 쇼펜하우어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나가다 그는 한 가족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가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다. 하지만 죽은 자는 고통받지 않는다. 고통받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이고 우리가 남긴 일들이 미완으로 끝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 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1849년 봄 쇼펜하우어는 오랜만에 옛 친구 율리우스 프라우엔슈테트를 만났습니다. 프라우엔슈테트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열렬히 지지하는 몇 안 되는 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라우엔슈테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고 있네. 자네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네. 이것을 자네는 나라고 부르지. 하지만 이 나는 언제 시작되었나? 자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인가? 아니면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인가? 아니면 자의식이 생긴 3살 무렵인가? 사실 자네는 정확히 알 수 없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기억이 없기 때문이지. 마찬가지로 인하가 끝나는 순간도 자네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네. 왜냐하면 경험하는 주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지.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태어나기 전 우주는 이미 수십억 년 동안 존재했네. 별들이 폭발하고 은하수가 형성되고 지구가 탄생했네. 그 모든 시간 동안 자네는 없었지. 하지만 자네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이미 있었네. 자네 몸의 탄소 원자는 먼 옛날 어떤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네. 자네 몸의 산소 원자는 수십억 년 전 바다에 있었을 것이네. 자네라는 형태는 새롭지만 자네의 본질은 영원했네.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네. 자네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자네의 본질은 우주 속에 계속 존재할 것이네. 1853년 겨울, 쇼펜하우어는 불옥과 보유 제두판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141장 죽음의 형이상학에 대한 추가 고찰에서 그는 가장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화살을 절대적 실제로 착각한다. 하지만 칸트가 증명했듯이 시간은 우리 인식의 형식일 뿐이다. 사물 그 자체에는 시간이 없다. 영원한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태어난 적도 죽을 일도 없다. 우리는 영원한 현재 속에 있다. 1857년 초여름 69세의 쇼펜하우어는 어린 조카 알렉산더를 만났습니다. 12살 소년이었던 알렉산더는 최근 할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카를 데리고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그는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내가 태어나기 전 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를 기억하니?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기억 못해요.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너는 1845년 이전의 세상을 전혀 모른다. 나폴레옹 전쟁도 빈 회의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너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이 너를 괴롭히니? 소년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쇼펜하우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란다. 할아버지는 이제 내가 태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신 거야. 할아버지는 고통받지 않으신다. 슬픈 건 우리야. 우리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 자신은 평화로우시단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1900년 1월 1일 20세기가 막 시작되던 그날을.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재가 고통스러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제 2150년 1월 1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미래의 부재가 지금의 부재와 무엇이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영겁의 과거에서 왔고 영겁의 미래로 돌아갑니다. 그 여정의 중간에 잠시 나라는 촛불이 켜졌다가 꺼질 뿐입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1854년 초봄 프랑크푸르트. 66세의 쇼펜하우어는 생애 처음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저서 불옥과 보유가 독일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고 젊은 지식인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작가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명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모든 살롱에서 선생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야 세상이 선생님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기뻐할 거라 생각하는가? 아니네. 나는 오히려 한숨이 나오네. 젊은 작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평생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제야 명성을 얻으셨는데요. 쇼펜하우어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나는 40년 동안 고독 속에서 진리를 탐구했네.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웠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지.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네. 하지만 이제 명성이 찾아오니 사람들의 기대가 생기고 나는 그 기대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네. 이것은 새로운 짐일세. 그리고 나는 이제 곧 떠날 사람으로서 더 이상 새로운 짐을 지고 싶지 않네. 그날 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명성이란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젊은 시절 나는 그것을 갈망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 그것을 얻고 보니 그것은 또 다른 족쇄였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인정도 타인의 사랑도 심지어 생명조차도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다. 이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진리이며 이제 내가 실천해야 할 마지막 과제이다. 1816년 가을 드레스덴. 28세의 쇼펜하우어는 작은 하숙집 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지피를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의 방은 작았지만 창문으로는 엘베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칸트의 순수의 성비판, 플라톤의 국가, 그리고 우파니샤드의 라틴어 번역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12시간씩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썼습니다. 사교 모임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고 방문객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은둔자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젊은 분이 이렇게 혼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셔야지요. 쇼펜하우어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플라톤이 앉아 있고 칸트가 서 있으며 부처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현자들과 대화하는데 어찌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끄러운 사교 모임에서 공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독입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불옥과 보유 한 권 인생의 지혜에 관한 잠언에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정신의 표시이다. 범속한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내면은 공허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고독 속에서 꽃핀다.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상, 자신의 사색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1838년 여름 쇼펜하우어는 드레스덴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라파엘로의 시스티나 성모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림 앞에서 그는 1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모의 눈빛, 구름 위에 떠 있는 천사들, 그림 전체를 감싸는 숭고한 평온함. 그 순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이 말하는 순수 관조를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그는 더 이상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인식 주체, 즉 의지에서 해방된 눈이었습니다. 미술관을 나온 후 그는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술의 진정한 힘을 경험했다. 라파엘로의 그림 앞에 섰을 때 나는 더 이상 욕망하는 자가 아니었다. 나의 개인적 고통도 야망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오직 보기만 했다.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의지에 간섭 없이.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이것이 예술이 주는 선물이다. 일시적이지만 완벽한 해탈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다. 1844년 겨울, 쇼펜하우어는 라이프치히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옛 친구이자 음악 비평가인 한스 폰 빌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빌로는 편지에서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음악은 너무나 심오해서 대중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초월적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베토벤의 후기 작품은 죽음을 눈앞에 둔 자만이 쓸 수 있는 음악이네. 귀머거리가 된 그는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완전히 차단되었고 오직 내면의 소리만을 들었네. 그것은 의지 그 자체의 소리였네. 고통의 소리이자 동시에 그 고통을 초월한 평온의 소리였네. 그는 계속 썼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과 다르네. 회화는 관념을 표현하고 조각은 형태를 표현하지만 음악은 의지 그 자체를 표현하네. 그래서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세계의 가장 깊은 내면과 직접 접촉하네. 베토벤의 음악이 우리를 울리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 즉 끊임없는 갈망과 고통, 그리고 그것의 일시적 진정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네.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되네. 왜냐하면 음악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네. 모든 고통은 결국 해소된다고. 1851년 늦가을 63세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일상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8시부터 정오까지는 글을 쓰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정오에는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와 로시니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반드시 산책을 나갔고 그의 푸들 아트만이 항상 동행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독서를 했고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규칙적인 생활은 그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그는 젊은 시인을 만났습니다. 시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제 시가 인정받을지, 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걸음을 멈추고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불안한 이유를 알겠네. 자네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네. 타인의 인정이라는 짐, 성공에 대한 기대라는 짐,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짐. 하지만 자네에게 묻겠네. 지금 이 순간, 이 햇살 아래, 이 산들바람 속에서 자네는 불행한가? 시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온다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네. 그리고 대부분의 순간은 참을 만하지. 때로는 아름답기까지 하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짐을 내려놓는 것이네. 명성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심지어 성공에 대한 기대마저 내려놓게. 그러면 자네는 가벼워질 것이네. 1855년 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마지막 에세이 중 하나인 노년의 지혜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청춘의 열정을 내려놓고 중년의 야망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삶 자체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는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여행자가 무거운 배낭을 벗어놓는 것과 같다. 그 순간의 가벼움, 그 자유로움을 아는가? 그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현자가 느끼는 감정이다. 1858년 여름 70세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책들, 원고들,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불태웠고 어떤 것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자 프라우엔슈테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내려놓고 있네. 오래된 원한도 이루지 못한 꿈도 인정받지 못한 아픔도 모두 불태우고 있네. 이것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쌓인 먼지일 뿐이네. 이제 나는 본질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닦아내고 있네. 프라우엔슈테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께 남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순수한 의식일세. 관조하는 눈,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나는 더 이상 나의 업적에 집착하지 않네. 내 책들이 영원히 읽힐지 아닐지도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일부나마 다른 이들과 나눴다는 것이네. 그것으로 충분하네. 1859년 가을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드레스덴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다시 라파엘로의 시스티나 성모 앞에 섰습니다. 21년 전 처음 이 그림을 보았을 때보다 그는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의 눈빛에서 그는 무한한 연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것은 삶 자체의 본질이었습니다. 생명은 고통을 알면서도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이 있습니다. 미술관을 나오며 쇼펜하우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난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명성도 소유도 심지어 이 육체조차 이제는 무겁지 않다. 나는 가볍다. 마치 깃털처럼. 그리고 이 가벼움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롭다. 이것이 예술이 가르쳐 준 것이다. 이것이 고독이 선물한 것이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깨에 짊어진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대, 타인의 시선, 이루지 못한 꿈,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그리고 대신 채워보십시오. 책 한 권, 음악 한 곡, 그림 한 점으로. 그 속에서 잠시라도 의지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십시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야말로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품격입니다. 1860년 9월 20일 프랑크푸르트. 이른 아침 햇살이 쇼펜하우어의 서재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72세의 철학자는 평소처럼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평온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긴 여행의 끝이. 그의 머리맡에는 전날 밤 읽던 우파니샤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듯 개별 영혼은 브라흠 안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이며 상실이 아니라 합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절을 46년 전 처음 읽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지금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바다로 돌아가는 물방울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마인 강에서는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마차 바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곧 사라질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알 필요도 없이 쇼펜하우어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나 없이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저 새들의 지저귐 속에, 저 강물의 흐름 속에, 저 아침 햇살 속에 나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1859년 크리스마스, 그로부터 불과 9개월 전. 쇼펜하우어는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식탁 위에는 구운 닭고기와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을 밝혔습니다. 그는 문득 50년 전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습니다. 1809년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머니의 바이마르 저택에서 열린 화려한 파티. 괴테가 참석했고 음악이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21세였던 쇼펜하우어는 구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72세의 그는 그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경멸했던 것들, 사교 모임의 떠들썩함, 사람들의 허영심, 세속적 기쁨들조차 모두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것들도 거대한 생명의 흐름의 일부였다. 나는 그것들을 거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내 고독도 그들의 떠들썩함도 모두 같은 교향곡의 다른 악장이었다는 것을. 1818년 봄 라이프치히. 30세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첫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출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판사 브로크하우스에서 그는 편집자와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집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이 잘 팔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동시대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래를 위해 썼습니다. 이 책은 100년 후에도 읽힐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명성을 누리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학 강의는 실패했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으며 학계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1860년 9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그 모든 세월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무명의 시간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젊은 시절부터 명성을 얻었다면 그는 대중의 기대에 갇혀 진정한 철학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42년 여름 프랑크푸르트 식물원. 54세의 쇼펜하우어는 벤치에 앉아 장미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 흰 장미, 노란 장미가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송이 장미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완벽한 대칭, 섬세한 꽃잎, 그리고 중심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장미는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곧 시들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저 피어날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무지 속에 완벽한 평화가 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인간만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 그리고 그 알미 고통의 근원이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것을 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알미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다. 우리의 본질이 이 개별적 자아를 넘어선다는 것을.
저 장미가 시들어도 장미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년 봄 다른 장미가 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이 육체, 이 이름, 이 기억은 사라지겠지만 나를 피어나게 한 그 생명력은 계속될 것이다. 1855년 가을 쇼펜하우어는 오래된 친구 아돌프 레흘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레흘러는 중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 빛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 두렵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영 잃을 것이 두렵다. 쇼펜하우어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프랑크푸르트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돌프, 자네는 어둠을 두려워한다고 했지. 하지만 생각해보게. 밤이 오면 우리는 잠든다. 꿈을 꾸기도 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깬다. 그 잠의 시간이 고통스러웠는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휴식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 죽음은 영원한 잠과 같다. 하지만 자네는 다시 깨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내가 묻겠네. 누가 깨는가? 자네가 아니라 생명이 깬다.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존재로. 편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자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네가 그들을 소유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 자네는 그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빌렸을 뿐이다. 이제 그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우주의 본질이다. 자네가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네를 통해 흘렀던 것이다.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다른 형태로, 다른 관계로 영원히. 1852년 늦은 밤 쇼펜하우어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푸들 아트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개의 부드러운 숨소리, 타닥거리는 장작소리, 창밖의 빗소리. 그 순간 그는 완벽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완전하다. 나는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는다. 명성도 부도 심지어 내일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사는 사람은 오늘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끝날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죽음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역설. 1860년 9월 21일 아침 하녀가 쇼펜하우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우파니샤드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녀는 즉시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그가 이미 몇 시간 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마지막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날짜는 1860년 9월 20일 저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하지만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나는 72년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배역을 연기했다.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결국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이제 나는 무대를 떠난다. 하지만 연극은 계속될 것이다. 다른 배우들이 다른 이야기로. 그리고 나는 관객석에서 그것을 지켜볼 것이다. 아니, 나는 무대 자체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펼쳐지는 그 공간, 그 본질. 장례식은 9월 24일에 열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주요 공동묘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제자 프라우엔슈테트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죽음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상실이 아니라 귀환이라고.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평온하게 의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묘비에는 그의 요청대로 간단한 문구만 새겨졌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2월 22일 태어남, 1860년 9월 21일 귀환. 사망이라는 단어 대신 귀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이 응축된 한 단어였습니다. 죽음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1861년 봄 쇼펜하우어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후 프라우엔슈테트는 스승의 유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860년 9월 초에 쓰인 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나는 자주 꿈을 꾼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아이다. 단치히의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있다. 파도가 밀려오고 나는 웃으며 뛰어다닌다. 깨어났을 때 나는 깨닫는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예감이라는 것을. 나는 곧 그 바다로 돌아갈 것이다. 파도가 되어 바람이 되어 모래가 되어.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프라우엔슈테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오래된 친구처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프라우엔슈테트에게도 그리고 후대의 수많은 독자들에게도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거울 앞에 섰고 소유의 환상을 깨뜨렸으며 무의 본질을 이해했고 삶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곳, 오히려 죽음을 고향으로의 귀환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긴 여행에서 돌아와 집 문턱을 넘는 순간을,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편안한 의자에 앉는 순간을, 가족들이 당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순간을, 그 평온함, 그 안도감, 그 완전함. 바로 그것이 죽음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이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여정을 마쳤고 당신 이후에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바다에서 왔고 같은 바다로 돌아갑니다. 파도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일렁이지만 결국 모두 같은 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낸 시간에,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경험한 모든 순간에.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언젠가 올 그날을 미소 지으며 맞이할 준비를. 쇼펜하우어가 그랬듯이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하늘에 반짝입니다. 저 별들 중 어떤 것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 당신이 나눈 지혜, 당신이 전한 미소는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연결.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하고 내일을 평온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지막 날이 올 때 당신도 쇼펜하우어처럼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귀환이라는 것을.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온
당신의 진짜 집으로.